자,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잠깐 자료 보시고요. 양가로 4번에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가로 가번에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보았더니 견해 대립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답안지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설과 판례는 원심에서의 당사자의 신청과 원심의 재판 결과, 즉 주문을 비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제 지식이 필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제 사건들로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시험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단문이 이제 크게 2개,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가 일단 일문으로서 나오게 되는데, 일문 사례 형태는 아직 그렇게 아주 어려운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도 시험 문제 또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소위 일부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일부 청구는 시험 문제 역시 만만치 않게 출제 1순위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자, 일부 청구라고 하는 것의 전제를 한번 사안 형태로 한번 들어갑니다. 일부 청구는 시험 문제 나오면 사례 형태예요. 아셨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컨대 받을 수 있는 돈이 총 1억의 돈이 있었다. 그런데 이 1억을 다 달라라고 청구를 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청구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고 당사자 A가 소장을 써왔는데 이 소장에 뭐라고 청구 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는 아까 판결서라고 한다면 주문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신청 부분입니다. 청구 취지에 바로 신청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청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청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분명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이걸 좀 명확하게 더 기재하는 부분을 우리는 청구 원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구 취지는 간략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돈 받을 청구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도로만 간단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를 기재한 부분이 바로 청구 원인 부분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결합한 순간에 어떤 청구권을 지금 현재 행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를 한번 읽어봤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청구 원인 부분을 읽어봤더니 예컨대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5년 몇 월 몇일 금 1억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재가 있어요. 있었죠? 원고는 2015년 몇 월 몇일 날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 청구에 이르게 된 겁니다. 라고 기재가 있습니다. 자, 이 소장을 판독한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1억 빌려줬구나. 그런데 얼마 달러라고 청구를 하고 있죠? 6천 달러라고 청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총 1억 원의 대여금 청구권 중에 6천만 원 어치만 판단해주면 돼요.
아셨죠? 이게 신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사자가 신청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민원인이 신청한 것만 해주면 돼요. 에이, 아저씨 1억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무원은 당사자가 민원인이 신청한 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동사무소를 갔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요 어디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이런 것은 다 방론이에요. 곁이야기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뭘 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등록 등본 한 부만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에이, 입사 서류 중에 가족부도 필요하실 텐데 라고 하면서 가족부도 같이 떼어준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민원인이 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한 부만 떼달라 라고 했으면 주민등록 등본 한 부만 발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고 당사자가 자신의 총 채권 1억 원의 채권 중 받고 싶은 건 오늘은 6천만 원만 받고 싶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총 받을 수 있는 채권액 중 일부만 구하는 소송을 우리는 일부 청구라고 부른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일부구나. 그런데 더 받을 게 있구나. 앞으로 저 사람 혹시 비가 4천만 원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요번 6천 받고 나중에 또 4천을 비가 주지 않으면 또 소송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법원은 이 소장 읽자마자 대충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일부만 청구하지만 공통분모가 제시가 되어 있지요. 1억 분의 6천, 그 중에 6천만 청구함. 이라바는 요게 제시가 되어 있는 일부 청구를 우리는 일부 청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부 4천이 더 있다라는 게 소장에 명시된 사건이라고 해서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청구 취지를 읽어봤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2015년 몇 월 몇 일자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고요. 금 1억 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라고 썼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금 1억 원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생략된 채 2015년 몇 월 며칠 원고는 피고에게 이 돈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라고만 썼어요. 공통분모를 빼버린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이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이런 류 사건이 꼭 돈 빌려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뭐 불법행위 사건들, 예컨대 폭행 피해 사건 등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 피해 사건 등의 경우에 있어서 또 많이 이와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총 일단 손해금이 얼마인데요. 그 중에 얼마만 지금 현재 달라라고요. 라고 일단 명시를 한 일부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폭행 피해 사건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청구 금액에 이르게 된 겁니다. 라고 썼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치료비가 이만큼 나왔겠지만 이게 더 악화가 되면 나중에 더 손해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지금 이 돈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병세가 조금 더 악화가 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돈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부 청구만 들어간 사건의 경우에는 명시 사건과 묵시적 일부 청구 사건 크게 둘로 나누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단 판례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판례가 명확한 상태에서 학설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땐. 특히 민법 등 공부를 하실 때는 더더욱이 마찬가지고요. 아셨죠? 민법 공부를 하실 때 학설에 빠지시면 그냥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저조하고.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니까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1차 시험에서 민법은 보통 이제 수험가의 전략 자체가 60점 맞자 전략이죠. 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60점 맞고 노동법 잘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게 2차까지도 쭉 이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0점 전략을 많이 잡으시는데 60점 전략 맞추시려면 민법 총칙 잘 하셔야죠. 민법 총칙에서 충분한 득점 빼버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과목들은 워낙 양이 많은데 다 암기도 안 되고 거기서는 주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 문제들만 몇 개씩 속간해가지고 틀리지 않게만 만들어 두어리면 60점을 맞는데 100점어치 공부를 하시려면은 망해버려요. 그죠? 어떤 시험이건 100점어치 준비를 하시려면 결국 그 시험은 망해버립니다. 100점 준비하는 사람은 60점이 아니라 한 40점도 안 나와요. 40점, 50점 정도는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딱 60점만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우를 좀 잘 발휘해 주시고요. 민사소송법 등 2차 과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모든 것을 다 암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배려요. 그리고 모든 걸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학설, 판례, 검토, 산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학판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술형을 쓰실 때는 그 기본 순서가 특히 사례형의 경우에는 학판검사식이에요. 학설, 판례 그 다음에 이 학설과 판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 의견 그 다음에 이걸 사안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론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학판검사식으로 답안지를 쓰시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사례형에서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린다면 학설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판례를 명확하게 쓰시면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학설만 썼다. 답안지 점수 못 줍니다. 아셨죠?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써요? 중요한 건 판례인데. 아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민사소송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물론 표준 답안을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과연 내가 그렇게 나올까? 라고 하는 것은 미리 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좀 써보셔야 된다. 아셨죠? 내가 눈으로 보고 암기가 되었다라고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현출이, 즉 표출이 안 되어버리면 결국 뭐 득점 받을 곳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득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판례가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판례예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판례를 익히시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 나중에 곁들여지시는 거예요. 학설부터 시작해버리면 완전히 배려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수험가의 모든 공통 원리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변호사 시험 준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친구들 시험이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이건 판례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판례는 어떤 견해냐? 바로 요와 같이 처리를 한다고요. 이 사건에선 일부 청구의 경우에 먼저 이 일부 청구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부 청구 이런 거 써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 두 번째, 일부 청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일부 청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일부 청구만 했어도 이거 다 청구한 거다 라고 보는 견해, 일부만 말 그대로 청구한 거다 라고 하는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와 같이 경우를 나누자라고 하는 견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판례는 견해를 나누자, 경우를 나누자라고 하는 견해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판례 태도를 혹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때는 판례는 명시설을 따른다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한마디로 명시를 소장의 전 취지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명시설이라고 하는 판례가 따르는 견해에 의했을 때 이때 명시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자라는 거냐. 명시했으니까 공통부문을 내가 총 1억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나 오늘 6천 청구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6천만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4천만 원 추가 청구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당사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뜻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빌려준 돈이 1억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만약에 일부 청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당신이나 일부 청구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 돈 받고 끝내겠다는 것 아니겠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컨대 어느 폭행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일단 주로 많이 접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폭행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분명히 지가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에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60만 원 주면 된 거죠? 그렇게 합의해놓고서 나중에 40만 원 더 달라고 한다면 우린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때 60에 끝내자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원고 당사자는 뭐라고 하겠죠? 아니 나도 60인 줄 알았는데 실제 봤더니 100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일단 그 합의금을 줬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이 사건 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하네? 지난번에 그걸로 다 끝내자고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묵시 사건이라면 원고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은 그냥 이건 받고 끝내겠다라는 소리다 라고 읽혀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4천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 사건 끝나고 나면 더 청구를 하지 마라 라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셨죠? 이게 묵시적 일부 청구 사건이라고 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명시 사건과 묵시 사건을 나누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가 명시 사건에서 6천을 받았다. 묵시 사건에서 A가 6천을 받았다. 그리고 법원은 그렇게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더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원고 청구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잠깐의 퀴즈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받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 승소 판결받은 걸까요? 전부 승소예요. 그죠? 전부 이긴 거다. 자기가 6천 받고 싶다라고 했었고 법원은 6천 주라라고 했었고 그러면 내가 다 이긴 거죠. 신청한 만큼 나왔지요. 그리고 이 판결이 정본이 송달돼서 2주라고 하는 기간 이내에 상소를 제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피고가 나 6천도 못 줘요 라고 하는 식으로 상소를 제기했으면 사건은 1심 이후에 상소심으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피고가 그냥 6천 주고 말자 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한 바 없다면 이 판결은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아셨죠? 예컨대 우리가 시멘트 양생 작업을 할 때 시멘트를 발라놓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뭐라고 글자를 새겨놨어요. 아직 굳기 전에. 그러다가 이 글자보다는 다른 글자로 좀 새겨놓자 라고 했을 때 이 시멘트가 아직 굳지 않았으면 그거 다시 지우고 다시 새기면 되지요? 글자를. 이게 상소제도예요. 아셨죠? 상소기간이라고 하는 2주 동안에는 이 시멘트는 아직 안 굳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를 제기해서 이 시멘트 내에 일단 새겨놨던 글자를 다시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해라. 하지만 2주가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 시멘트는 이제 굳어져 버리죠? 굳은 다음에는 더 이상 못 새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판결이 선고가 되고 정본이 송달이 되고 난 다음에 2주 아까 봤었던 그 기간입니다. 라바는 상소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했다면 위심으로 사건은 마르지 않은 채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이 2주 라바는 기간 이내에 누구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주가 지남과 동시에 이제 굳어져 버린다고요. 판결이 굳어져 버리는 이 현상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에 쓰실 때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는 반드시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선고가 되어서 송달이 되고 난 다음에 말라버리면, 즉 확정이 돼버리면 이 굳어진 판결에선 빛이 나와요. 아셨죠? 드디어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빛 이름을 우리는 판결의 효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판결에서 나오는 힘, 즉 효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갖게 되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 안에는 소위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천천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자에 판단할 판자 써가지고 이제는 이 사건 끝난 거예요. 판단 드렸죠? 이제는 법원이 했었던 요 판단과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는 힘이 생긴다고요. 아셨죠? 자, 판결에 기판력이 생기면 이미 판단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저씨 짱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짱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시면서 더 이상 손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나 이제 줬지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라고 돈 받고 그 다음에 또 달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아니면 내가 안 줬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기판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실제 기능은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상소 안 되죠. 상소 안 되죠. 상소기간 지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상소를 통해서 다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진 사람이 다시 불만을 삼아서 상소를 제기할 방법은 막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시 소 제기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또 소를 제기해 왔다면 아셨죠? 같은 소를 또 제기해 왔다면 이때 기판력을 우리나라 판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때 이 소 제기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 즉 전소 확정 판결의 당사자 중에 이긴 사람이 또 소를 제기해 왔을 때라면 이 소는 이겼잖아요 아저씨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소에. 그렇죠? 이미 이겨서 판결 확정된 것 판결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소를 제기한다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죠?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패소 당사자가 또 소를 제기해 온 경우라면 이 사람은 졌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같은 판단은 더 이상, 즉 다른 판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또 패소입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되시겠는데요. 각하는 안 시켜드리겠지만 그럴 만한 이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지만 저희가요 이미 지난 사건에서 확정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다른 판단 이제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패소해요 라고 정리를 해버린다고요. 이게 기판력이 실제 운용되는 관계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천천히 하시면서 아니면 답안지를 나중에 쓰실 때도 항상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패소자는 다시 소 제기해도 됩니다. 물론 또 패소 판결 받겠지만. 그래서 다시 패소라고 했을 때 이 패소라고 하는 표현을 답안지에 쓰면 좀 그러니까 아셨죠? 기각이라고 쓰자. 아셨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천천히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겠지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승소자가 가지고 오면 각하시키고 패소자가 갖고 오면 기각을 한다. 아셨죠? 승하패기라고 일단 암기는 해두세요. 아셨죠? 이렇게 사건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자, 다시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기판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일부 청구 사건에서 이 기판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금 1억 중에 6천만 구하겠다라고 한 뜻을 밝힌 명시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의사는 4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소제기할 거예요. 안 주면. 이라고 하는 것을 소장을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받을 게 1억인데요. 그 중에 6천만 지금 청구합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4천은 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충 법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다고요. 따라서 명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부분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소송물은 명시된 부분에 한정이 된다. 소송물은 6천이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상한 용어가 나옵니다. 소송물. 아셨죠? 소송물이라고 해서 물자를 쓰지만 뭐 물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당사자가 소송으로서 신청한 것, 그 대상이요. 즉, 뭐 신청하셨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소송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죠?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우리는 지금 현재 절차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이니까. 그러면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민원인이 뭐 신청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민원인이 신청한 것을 해주면 되니까. 아셨죠? 특히 소송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라고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무슨 소송 신청했는데 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데 무슨 소송을 신청했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송? 그게 바로 소송물입니다.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게 뭐냐? 아셨죠? 그러면 명시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원고 민원인이 신청을 해온 것은 자신의 총 금 1억 원의 청구권 이게 아니라 나 일단 이 사건에서 6천만 원 받을래요. 라고 하는 6천만 원이 소송물이라고요. 아셨죠? 나머지 4천 부분은 소송물이 아닙니다. 아셨죠?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6천만 원의 청구권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라는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 원고 민원인이 신청도 하지 않았었던 1억이라며요. 4천 더 받으셔야죠. 1억 받으셔야죠. 이런 말은 하지도 말 것. 아셨죠? 공무원은 해달라는 것만 한다. 그래서 나머지 4천 부분은 소송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송물이 안 된다라는 소리는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사자가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묵시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신청한 것은 이 사건 전체가 될 것이다. 아셨죠? 제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돈 받고 사건 끝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건 전체가 소송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물 자체가 6천이 되면서 한꺼번에 이 청구 다가 돼버립니다. 아셨죠? 1억 받을 수 있는데 6천 받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물 자체는 6천만 원으로서 끝내려고 하는 사건 전체가 다 소송물이 되어버린다고요. 아셨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하나하나 메꿔봅니다. 자, 우리는 확정 판결, 즉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다. 따라서 다시 또 제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기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받는다. 아셨죠? 문제는 이게 다시 한 또 소송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확정 판결 나왔었던 저 사건과 같은 사건인지 만약에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데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고 판단해 줘야죠. 그렇죠? 같은 사건일 때 이렇다라는 소리고 그렇죠? 같은 사건일 때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같은 걸 또 가지고 온 게 아니라면 법원은 해줘야죠.
아니 어제 확정 판결 받으셨는데 오늘 또 법원 오셨어요. 오늘은 다른 사건 가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이라고 한다면 전소 확정 판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소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을 하실 때 우리가 답안지에 미친다 아니면 저촉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기판력이 미치는 사건인지 아닌지, 다른 말로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건인지 아닌지, 아셨죠? 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판력이 같이 미치는 사건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 기준이 소송물이 같은가 다른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A가 B한테 이렇게 소장 청구 취지 써왔더라.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이 특히 원고가 이러한 것이 자신의 총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청구를 한 경우라면 우리는 이것을 일부 청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때 소장의 나머지 부분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즉 자신의 공통부모라고 하는 전 손해금 내지 전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나누고, 그 중에 만약에 명시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오늘은 6천만 청구한 것이다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린 이 판단은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은 4천 부분은 나중에 또 소재개도 상관없다. 당사자 민원인이 오늘은 6천만 원 저것만 판단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명시해 왔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묵시 청구 사건이라면, 사건 전체가 그냥 소송물, 즉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기판력은 사건 전체 다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6천 받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고 다시 소를 제기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본 다음에 결론을 매칭시키면 명시사건의 경우에 판결이 이와 같이 확정이 되면 명시사건은 6천에 한정이 되어서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묵시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전체가 다 이미 판단을 받은 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이와 같이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소리는 뭐냐? 이번엔 6천을 원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받고 그 다음에 4천 더 생각나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A라고 하는 원고 당사자가 피고 B를 상대로 이번엔 4천 더 주세요 라고 하는 4천 줘라고 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명시사건의 경우에는 내 6천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4천 구하는 소를 제기해도 된다고요. 다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묵시사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 끝난 거잖아요. 안 돼요 라고 결론이 도출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소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사건 전체 다 미쳐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 이 돈 받고 끝내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4천만 원을 더 달라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우리 지난번에 이거 다 끝낸 거잖아요. 판단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아셨죠? 자,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게 일부 청구예요. 됐습니까? 일부 청구에 관한 전제 지식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일부 청구 부분은 항상 우리 시험 사례 형태로서 나오는 출제 1순위니까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논의 구조를.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1억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중에 6천을 구하고 있다라는 뜻을 구하는 소에서 이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한 사건과 그 다음에 쓰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묵시 사건으로서 나눴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잔부 4천은 명시 사건이라면 소제기해도 되고 묵시 사건이라고 한다면 확정 판결 받은 이후에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저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결론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 방금까지는 전제 지식이었던 거예요. 상소와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기 위한. 자,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선고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원고 6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묵시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6천 전부 승소 판결을 내줬어요. 그러면 이때 이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불복. 우리는 이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하는 상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피고는 지가 졌으니까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원고가 즉 A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상소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를 한다면 A가 이겼는데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상소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기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느냐. 형식적 불복설에 따라 자신이 신청한 양만큼 주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라고 하는 주문을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원고 A는 자신이 신청한 양은 어찌됐건 6천, 그리고 1심 판결은 법원은 6천 조라라고 판결했음. 그러면 전부 승소 판결 받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건들은 어찌되었건 원고 당사자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청한 양만큼 나왔으니까. 그런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소 이익 판단에서 형식적 불복설, 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 의한다면, 즉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 의한다면 신청한 양만큼 나왔기 때문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가 돼요. 그죠? 상소 못함. 됐었죠? 그래서 일단 상소를 일단은 막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항소인 A라고 하는 사람 보내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상소하셨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그랬더니 원고 A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요, 이 사건이 아직 확정 판결 나온 것은 아니죠?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지요. 제가 만약에 상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1심) (2심은) 합해서 사실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제지식입니다. 1심급과 2심급은 우리는 사실심급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실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원고가 이야기했었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판단도 같이 하는 심급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3심에 해당되는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 판단만 하는 심급이에요. 라는 점에서 법률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 말은 1심, 2심 단계에서 만약에 확정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터져봐서 답안지를 잘 썼느냐, 잘 쓰지 못했냐라고 하는 답안지 채점만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했었죠? 1심, 2심에서는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 같은 것을 다 하는 신급이라고 한다면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 판단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사실 확정시켰으면 예컨대 매매라고 사실 확정시켰는데 왜 증여법을 갖다 썼니? 아니면 매매계약과 관련돼서 나오는 567조 등 법조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담보 책임을 왜 그렇게 일단 인정하고 말고 했었니? 라고 하는 답안지 채점 작업만 하는 것이 대법원 상급심이라고요. 법률심. 아셨죠? 그런데 사실심 단계에서만큼은 원고가 자기가 썼던 소장에 드러나 있는 청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사실심에서는 청구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6천이라고 썼다가 저 1억으로 할래요. 바꿀래요. 와 같이 자신의 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청구 취지의 액수 기재를 추가해서 얹혀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전제 지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부 청구에서 선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던 A라고 하는 원고 민원인이 항소를 제기해왔더라. 왜 항소를 제기했습니까? 이겼잖아요, 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요, 항소심으로 일단 올라간 다음에 청구 취지 확장시키려고요. 청구 취지에 드러나 있는 기재 액수를 확장시키는 청구 변경을 하려고 제가 상소를 제기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명시건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찌됐건 안 된다라고는 결론 냈으니까. 그러면은 저 4천 더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4천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기판력 생기면 이긴 사람은 또 소제기해봤자 각하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라고 A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같은 소송물을 또 신청해 왔을 때 그렇다는 소리고 명시사건의 경우에 6천 부분과 4천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즉 별개의 신청이기 때문에 다시 소제기해도 됩니다. 그때 소송 제기하시면 되지 뭐 이기셨는데 무슨 상소를 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엔 묵시 사건입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상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상소 안 됩니다. 전부 이기신 분인데요, 뭐. 아니요, 저 항소심 가가지고 전부 이겼어도 6천에서 4천 얹혀가지고 1억으로 바꾸려고요. 그래도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 그래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전 4천 어떻게 받아요? 더 1심 판결 확정되게 되면 다시 그러면 저도 4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될걸요? 사건 전체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아버리다 보니까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때의 경우에는 이 사건은 전체가 6천 받고 끝. 다시 소제기 못함. 이 돼버리죠? 그것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 아니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소장 쓸 때 6천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밝히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1심 판결에서 물론 아무리 내가 다 6천을 받을 수 있다 손 쳐도 상소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상소를 못하게 되면 상소기간 내에 상소한 사람이 없게 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4천 다시 달라라고 소제기하면 그 경우에는 또 이번엔 기판력이니 뭐니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나한테 너무 불이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때 이 원고 A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장 잘 쓰셨어야죠. 처음에. 라고 핀잔을 주면 안 된다.
왜냐? 이게 불법행위 피해금 사건이라고 쳐보자. 불법행위 피해금 사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가해를 했어요. 거의 중증 일단 상해를 받을 정도의 커다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 A는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병원은 계속해서 치료비 내라 라고 하는 중간중간 정상금 지금 현재 청구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내 병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치료금으로 6천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6천 달라라고 했었는데 전 피해금을 알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피해금을 공통분모로 제시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6천을 쓴 건데 1심 판결에서 6천 다 받았다라고 해서 상소도 안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이번엔 또 발생한 치료금 계속 연달아서 발생하는 이 치료금을 또 소를 제기하면 이건 또 무슨 기팔력이니 뭐니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맞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청구 취하는 잠부에 대해 기팔력이 미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만큼은 구제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구제해주는 방법과 관련돼서 이 경우에는 기팔력이 예외를 인정하자. 그래서 다시 소를 인정해주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소 터주자. 라고 구제를 해주는 방법 두 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제 방법이에요. 그죠? 이 두 개의 구제 방법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기팔력에 예외를 둬서 나중에 확정 판결이 기팔력 깨뜨리는 것보다 이것은 나중 문제니까 오늘 구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사건 상소심에서. 그래서 이 경우만큼은 형식적 불복설에 예외를 인정해 주자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 상소의 길을 터주는 게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단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이제 다시 자료로 들어가시고요. 자료 첫 페이지 부분에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 우리는 상소이익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세 번째 줄에 통선과 판례는 신청과 재판 결과, 즉 주문을 비교하는 견해, 그 다음 줄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다만 기팔력 때문에, 즉 기팔력이 인정되는 결과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건에서만큼은 그 예외를 터주자라고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결론을 낸다. 아셨죠? 여기까지를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바로 이 묵시 사건이 시험 문제거리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사례로 풀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 형태로는 A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금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소송 사건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그 무렵 1억이라고 하는 치료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중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원고는 그 중에 자신의 잠부 청구를 또 청구한다라는 뜻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아셨죠? 여기에 1심 판결은 원고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에 해당되는 6천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전제 사실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때 A는 상소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나오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것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요 논의의 경과를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통선 및 판례의 태도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른다. 아셨죠? 다만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청구, 즉 묵시적 일부 청구 사건에서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사안에 적용한 결과
상소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한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거기까지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상소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괄호 나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나번 별표 쳐 있죠? 자료 중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기억법 강조 표시되어 있는 묵시적 일부 청구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나오면 사례입니다. 아셨죠? 이 사례를 쓰는 요령은 이제 계속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상소와 관련해서 다시 상소도 개체량 통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 요건 일반을 다루고 있고, 첫 번째, 상소를 하려면 1심 종국 판결, 즉 하급심의 대상 종국 판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 네 번째,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셨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개체량 통과 요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건 마지막 것이 상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이라고 하는 요건이에요. 즉 상소를 한마디로 못할 사유가 없을 것. 그 말은 상소를 못할 수밖에 없는 장애 사유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미리 상소권 자체를 포기를 했다면 상소 못합니다. 자기가 상소 안 하겠다고 이미 포기했는데요. 즉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A와 피고 B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여기 우리끼리 일 한 판만 하고 이겼는지 졌는지 확인했으면 되는 것이, 뭘 더 이상 뭐 두 판 세 판 뛰냐, 여기서 끝내자 라고 했을 때 당사자가 그래 한 판만 뛰고 나 여기서 포기하란다 라고 상소권 포기를 미리 한 바 있다면 이젠 더 이상 상소 못할 테고, 포기한 바 있는 사람이 상소를 제기해봤다면 당신은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소 기각이 아니라 상소 각하 판결을 내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우리끼리 상소하지 말자라고 시작해놓고 싸움 붙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불상소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상소 합의라는 소리는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다. 라고 하는 불상소 합의의 존재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이때 경우에도 상소하지 않기로 해놓고서 상소를 제기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소라고 하는 것은 각하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있었죠? 여기까지가 상소의 일반적인 요건 부분인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라고요. 했었죠? 상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수도 있고 단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단문이 아니라 아예 사례가 나오면 상계가 나오거나,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묵시적 일부 청구 사건이다. 아셨죠? 거기까지가 상소 앞부분과 관련된 상소의 요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상소의 이번엔 본격적인 효력 부분으로 들어갑니다.